슈카월드의 ETF 베이커리. 네, 그 어떻게 좀 성공한 원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디저트도 어렵고 카페도 어렵고 근데 저가 커피 시장은 시장이랑 업계에서는 이제 네. 메가가 좀 더 폼이 좋고 네네. 네. 콤포즈 약간 위기다. 아. 약간 요런 지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소비문화 이면의 경제 이야기, 삐주류 경제학, 호스트를 맡은 저는 육식맨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삐주류 경제학 시즌3는 개건 호스트 제도로 운영됩니다. 명-MC 창선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바통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프랜차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강력한 주제만큼이나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글로우 서울의 유정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유정수 대표님 요즘 유튜브에서도 활약상이 아주 대단하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유튜브를 사실은 제가 한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네. 벌써 조회수가 화제성은 2달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뭐 쌍욕도 받고 어머니 걱정도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져서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원래 이게 네네. 처음 하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맞아. 많이 받으시는데 네. 그래도 그걸 잘 받아들이셨나 보네요. 네, 저는 뭐 댓글에 별로 상처받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다행이다 진짜. 완전 콘텐츠 좋다고 한 댓글에 대댓글로 네. 저 울어요 유유 써 있는 거 봤는데 그거 직접 다신 거예요? 네, 제가 단 겁니다. 직접 다 다세요? 야.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슈카월드의 ETF 베이커리 난리였죠.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실 네. 텐데 네, 그 어떻게 좀 소회를 좀 나눠 그 주신다면 한숨에 너무 많은 게 네, 들어있어 그러니까요. 지금. 예. 전 세계에서 싸게 팔아서 욕먹은 아. 몇 안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하게 충분하게 얘기할게요. 음. 네네. 이태브 베이커리를 이제 슈카님이 처음에 그걸 하고 싶어 하셨어요. 뭘요? 이제 베이커리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얼굴에다가 딱 이렇게 얼굴 향무 박아서? 박아가지고 그래서 요만한 축하빵. 케이크 5만 원에 팔면 마진율 90% 남길 수 있다. 보통은 이제 네. 근데 팝업할 때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캐릭터를 프리미엄 그냥 붙이는 프리미엄 거니까. 쳐서 이제 네. 파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지하철 빵을 팔고 싶다는 거예요. 딱 반대로 제안하셨구나. 예. 아예 선생님이. 워딩을 지하철 아예 빵이라고 지하철에서 그냥 진짜로 그 어. 1,000원짜리 빵집 파는 거 그거를 대중에게 그래서- 나가고 싶다 나는. 예. 어. 그래가지고서는 이건 또 왜? 고난의 길을 왜 왜? 고난의 길을? 현실적으로 이제 지하철을 저희가 이제 알아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렸고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매장이 있었던 곳에서 음. 이제 팝업을 열게 되었는데 네, 정식 매장으로 오픈을 그냥 할 것 같아요. 진짜요? 우와. 네네네. 이거 빅뉴스네요. 여기서 어. 처음 밝힙니다. 우와. 대박. 오, 야.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 이제 팝업이니까 팝업이면 뭐 1,000원에 팔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정규 매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고민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기대가 되네요. 방금 ETF 베이커리 얘기한 거 보면 이제 FAB 컨설팅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제가 또 글로우 서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대단히 좀 공간 중심으로 음. 그런 성과들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글로우 서울이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처음에 그거였어요. 익선동에 카페랑 레스토랑을 몇 개를 만들고 그때까지는 저도 이제 그냥 자영업자의 느낌이었어요. 매장 몇 개를 네네, 운영하는. 맞아요. 시판 매장 몇 개 운영하는. 그런데 공간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아. 가게로 직접 문의를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어디서 사업하- 인테리어 했냐.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어디서 했어요? 나도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했는데요? 라고 아. 하면 요거를 이제 아름아름으로 좀 해드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비즈니스의 또 이제 하나의 큰 모델이 돼서 지금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백화점화. 그러니까 글로우 서울과 대표님의 주특기가 확연하게 있는 거네요. 공간이라는 딱 컨셉을 맞추고 나머지들을 정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그런 이제 이력과 실력과 무관하게 만약 저희 같은 아무나가 아무나는 이제 아니고요. 네. 자영업 같은 걸 한다 네. 그러면 네네네. 대표님 생각에는 뭐 입지도 있을 수 있고 맛도 있을 수 있고 목도 있을 수 있고 뭐 공간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의 캐릭터와 다음에 컨텐츠가 있으신 분에게는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결국 그 수만 개의 카페 중에 하나가 될 뿐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안 하는 게 낫다. 네. 우리 재용님이 카페를 내시겠다. 네. 그러면은 그냥 커피 팔고 뭐 케이크 팔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는
회계를 네. 회계 네. 회계 카페요? 네. 사주 카페도 아니고 회계 카페. 회계 카페 네, 만들어 볼 수 있죠. 만들어 볼 수 네. 있죠. 벽 하나를 거대한 그걸로 만들고 음. 전 세계 커피의 원두의 실황이라던가 어. 내 커피에 판매되는 가격도 어. 현재 그 선물의 가격에 따라서 맞아요. 연동되어서 4,700원. 근데 좀 이따 산다면 4,650원. 맞아. 어. 요즘 그런 카페 있더라고. 그 코스피에 연동하는 아메리카노 파는 카페가 있어요. 네. 가격 많이 올랐겠는데. 그래서 그렇게요. 못 올리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것들을 테마로 만들면 그런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 카페인가를 더 궁금해하실 것 너무 같고. 재밌겠다. 너무 네,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여는 카페들은 이런 식으로 컨설팅 받아서 뭔가 그냥 개인이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꾼들이 디자인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일반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나는 혼자 싸우는데 이쪽은 팀전인 거예요. 네. 1대1 농구 시합인 줄 알았더니 저기는 5명이 나오고 난 혼자 나온 거지. 1대5로 싸야 돼. 1대5로 싸워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 어쩐지 대표님 나무위키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네. 나무위키에 써 있더라고요. 카페나 한번 차려볼까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보통 오실 경우에는 네. 준비될 거 다 하나면 됩니다. 날려먹어도 상관없는 3억이 있으면. 왜냐면 반드시 날리게 돼 있어요. 아 반드시 수준인가요? 네. 왜 반드시일까요?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5년 내에 이제 폐업할 확률이 80%다. 이 정도의 이제 확률로 나오는데 그럼 20%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냥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게 거의 19%고 네. 실제로는 100개 매장 중에서 1개 정도. 100개 중 1개 수준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방송에서 사법고시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죠. 네가 사법고시를 그렇게 네가 공부해봤어. 아니요. 법조인들 확률이 네. 그렇다고. 네, 확률이 그렇다는 네, 얘기지. 제가 뭐 말이 그렇다는 전문이라는 거지.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글로우서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글로우서울에 잘된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 3개, 5개, 뭐 10개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다른 브랜드를 계속 하시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보통 프랜차이즈로 업장을 만들었을 때 한 100호점 프랜차이즈를 내면 그러면 정말 대박인 것 같잖아요. 근데 100호점이었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연매출이 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한 2, 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 중에서도 사실 잘 남겨야 30%. 네네. 그런데 저희 매장 중에 18평짜리 매장이 있는데 빵집이에요. 네. 네, 그 매장에서 영업이익 1년에 10억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런던 베이글 같은 곳이 사실은 직영만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안 주는 이유가 잘 키운 직영점 하나가 가맹점 100개의 영업이익을 벌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프랜차이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하길 원하면서 F&B를 시작하는 사업가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거를 보고 달리시는 걸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본사가 매장을 여러 개 내었을 때 사실 이거를 이제 처음에 세팅할 수 있는 비용이 없으신 회사들이 네, 근데 자신의 이제 사세는 넓히고 싶을 때 그랬을 때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업계의 그냥 뒷이야기인데 이제 처음부터 조금 안 좋은 목적을 가지시고 프랜차이즈를 애시장소 열 때부터 이거 3년짜리야. 이거 2년짜리야. 그래서 가맹했었을 때 처음 개설 수익만 땡겨서 이걸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진 프랜차이즈들도 꽤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흔히 뭐 언론에 나오는 퇴직금 넣었는데 막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같은 게 좀 이런 거에 당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왜 속기 쉬웠냐면 처음에 착한 프랜차이즈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왜냐면 개설 비용만 받으면 나중에 어차피 지속적으로 운영할 마음이 없으니까 운영하면서 받는 로열티나 이런 것들은 우린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물류마진 제로입니다. 우린 물류마진 제로입니다. 말해놓고 이제 그런 거죠. 2년 있다 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소름 돋네요. 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프랜차이즈들도 있고 그리고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일부 자금이나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려오긴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뭔가 특별히 더 프랜차이즈에 대한 좀 나쁜 뉴스를 많이 접한 것 같아요. 네네.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하기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보실까요? 태풍이 오는 바닷가로 수영하러 나가기. 담담하게 되게 세게 얘기하시네요. 저는 그때 항상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거고 있죠.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가게를 계약을 하셨다거나 하셔야 되는 분들도 네. 있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구명조끼를 입혀드리는 거다. 네. 네, 그 정도의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다른 나라의 호텔 리조트도 많이 방문해 보시고 F&B도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나라의 프랜차이즈 대비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하기가 좀 다른 것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공할 확률에 대한 기대값이 아예 달라요. 저희가 이제 글로우 뉴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뉴욕 지사가 있는데 뉴욕에서 실제로 레스토랑을 오픈해 보면은 대부분 가게를 만드시는 분들이 건물주와 대부분 15년 이상을 임대 계약을 맺으세요. 아, 처음부터. 초장기 계약을 임대 하네요. 계약을 그렇게 길게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매장이 망한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러면은 망하진 않는다. 거기는 무슨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안 망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거기는 소비자들이 되게 관용적인 뭐 어떤가요?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은 수학에 있습니다. 숫자에 있어요. 네, 뉴욕에 있는 F&B 매장의 수와 네. 서울에 있는 F&B 매장의 수, 아. 뉴욕과 서울이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네, 한 950만 정도로 비슷한데, 근데 뉴욕이 1개면 서울이 6개예요. 경쟁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공급이 작다는 건데 네. 그만큼 매장을 열기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만큼.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가령 우리 소방검사, 네. 위생검사 신청하면 다음날 나오시거든요. 네. 네, 미국은 4달 있다 나옵니다. 4달이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릴 거잖아요. 맞아요. 공사도 정말 오래 걸리고 아이고야. 예, 진출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애시당초에 웬만하면 안 하세요. 아. 1년을 그냥 드리블 자본이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아. 인력이나 뭐 근데 그게 진입 장벽이 돼서 오히려 공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열었을 때 실패율이 낮아지니까 맞습니다. 또 서로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네네. 그래도 아무리 1년이 어려워도 그렇지 6배는 좀 심하네요. 6배 심합니다. 생각해보면 퇴직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식당 카페를 여시잖아요. 선택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른 거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노년에 하시는 일들 같은 게 이 사회적 문제라고까지도 느껴지네요.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재용님께 한번 또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또 얘기를 하려면 우리 같은 STJ들은 네. 개념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약간 이제 본사의 노하우, 그러니까 노하우라고 하면 뭐 레시피도 있고 운영 노하우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그 노하우라는 것을 지렛대로 레버리지하는 사업이다. 레버리지를 뭐 우리나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원래는 내가 직영점으로 10개, 20개를 내려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작은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의 매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빠르고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업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레버리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네. 갑자기 TQQQ가 하는 것도 네. 떠오르고요. 네, 그쵸. 그러면 이런 프랜차이즈 시장이 네. 지금 어떻게 계속 성장이 되고 있나요? 프랜차이즈 아무래도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성장은 멈추진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제 2020년부터 쭉 따지고 보면 가맹점 수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2020년 25만 8천 개에서 이제 2021년에 27만 개, 33만 5천 개, 갑자기 왜 22년에 이렇게 뛰었죠? 갑자기? 2022년이 2022년 21년에 억압된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코로나 때문에. 네, 억압된 수요가 있고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기업들이 이제 비용 감축을 하다 보니까 2022년에 거의 이제 증가율이 24%가 되는 쪽으로 엄청 터졌고 그러다가 2023년에 5.2% 성장, 그 다음에 3.4% 성장으로 이제 증가율은 좀 감퇴되고 있는 게 최근 상황인 것 같아요. 인구는 이렇게 안 늘었잖아요. 인구도 안 늘고 경제 성장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고 있는 본사 회사의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더 늘고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더 그렇죠. 늘고 있어요. 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이제 개수는 오히려 이제 줄고 있고 소규모 이제 매장이 자기가 100개 미만의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의 점포를 갖고 있는 지점을 갖고 있는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외식 매장 가보면 매장 하나인데 가맹문이 이렇게 써놓은 매장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아요. 애초에 그걸 염두에 두고 내 이 매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레시피로 가맹문의 네. 받아서 우리도 뭐 10개, 20개, 100개 매장 만들겠다. 그걸 꿈꾸고 창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프랜차이즈 관련 자금이 는 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튜브로 프랜차이즈
매장 100개 만들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어. 아,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그 100개 프랜차이즈를 내는 사장님들, 그러니까 지점 사장님 말고 네. 본사가 100개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재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진짜? 노하우가 진짜로 영상이 수십 개가 떠요. 아니 그거의 리스크는 은퇴하신 분들에게 일종의 전가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의 노하우를 나누고 있는 거네요. 예, 단돈 1억으로 프랜차이즈 지점 100개 만들기 심지어 막 그렇게 이런 자극적으로요? 노하우들이 그래서 또 밑에 또 가면 링크 들어가시면 네. 풀 강의를 들으실 수 그쵸. 있습니다 하면서 또 예. PDF 몇십만 원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우, 저희 방송이 이 증가율을 네. 1%라도 낮추는데 공헌을 하기를. 그러면 비주류 경제학 프랜차이즈 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유튜브에서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실명제 토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진짜로 프랜차이즈들 얘기해 보면서 토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좀 흐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 식음료 중에서 F&B 전체 중에서 잘 되는 업종이 있을까요? 요즘? 잘 되는 업종은 없는데 잘 안 되는 업종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카페. 카페가 잘 안 되는군요. 카페가 최악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6대 1이라고 이제 서울과 뉴욕에 이제 F&B 매장이 네네네. 있었잖아요. 카페는 11대 1이에요. 아, 카페가 놀랍게도 저희가 워낙 저가 커피숍이나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비율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에서 20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일반 카페가 개인 카페가 80%예요? 예. 그러니까 식당에 비해서 바리스타 학원 한 달만 다니시면 그러면은 커피를 만드실 수는 있거든요. 대부분. 내리면 되니까. 네. 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나만의 카페를 갖고 싶어라는 이제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 분들이 개인 창업으로 많이 이어지시죠. 대표님 글로우서울 같이 어떻게 보면 꾼들이 만든 전문가들이 만든 카페도 매장이 한 개면 그 80%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초창에 ETF 이야기를 이제 네. 물어보셨잖아요. 왠지 편집하실 것 같긴 한데 커피로 경쟁력을 갖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 그렇죠. 지금 한국은 정말 상향평준화돼 있어요. 네, 미국 가서 한국의 이제 그냥 개인 커피숍 정도의 커피 하나를 마시기가 정말 힘듭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말 커피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미국에서. 최고고요. 네, 그래서 차별을 두고 그리고 이제 비용을 좀 벌 수 있는 게 디저트 시장인데, 그러면 내가 제과 제빵에 관련된 설비를 갖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시고 완제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아니야 직접 구워. 근데 생지 상태로 그렇죠. 받으시면 생지로 하죠. 이러면 저희가 소금빵을 990원에 팔았잖아요. 네. 소금빵 원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200원이에요. 200원이요. 네, 그런데 생지를 받아서 구우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저가로 나오는 생지가 1,400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요? 그거는 이제 SPC 가서 물어보셔야지 되는 거고. SPC. 근데 SPC가 SPC를 욕하실 게 아닌 게 네. SPC가 제일 저렴해요. 그게 그리고 최저가예요, 심지어. 다른 이제 SPC가 아닌 이제 제빵 업체에서 생지를 납품할 경우는 더 비싸요. 그래서 소금빵이 3,000원, 4,000원 하는 거군요. 대부분 사실은 제빵실을 운영하시는 카페들이 100개 중에 5개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대부분 1,400 생지 원짜리 상태에서 이제 소금빵을 떼다 받아서 쓰고 운영하신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제 내가 제빵 설비를 갖춰야 되고 네. 인력을 갖춰야 되고 이제 고정비를 많이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제빵실을 웬만큼하게 갖추려고 그러면 작게 갖춰도 15평은 필요하거든요. 별도 주방이 15평짜리 제빵실이 달려 있어야지 되는 건데 사실 카페 영업 공간 20평 할애하기도 힘든데 15평짜리 이걸 만들어서 정말 전문으로 빵을 파시는 데가 아니고 일반 카페에서 이걸 갖추시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원가가 소금빵이 200원이다 300원이다 하는 건 정말로 그냥 재료비인 거고 그 설비랑 인건비를 녹이면은 SPC 1,400원이 비싼가 안 비싼가는 또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거죠. 확실하게 이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금빵을 하나 굽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6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료비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련된 제빵사가 네. 이제 소금빵을 하루에 몇 개 구울 수 있느냐를 급여로 계산했을 때 네. 600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설비 감가상각비 녹여야 네. 되고. 거기에 부가세 10% 붙이면 네. 990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용의 이슈가 거기서 나오긴 합니다. 빵은 재료가 문제가 아니네. 네. 그럼 뭐 정신 차리면 1,400원 돼 있겠는데요? 그럼요. 그렇죠. 그냥 넘죠. 네네. SPC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호들갑 떨었어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디저트도 어렵고 카페도 어렵고 근데 저가 커피 시장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여기 상황은 어떤지 재용님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가 커피는 제가 확인했으니까 본사 매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넘버 원, 투잖아요. 그렇죠. 이제 메가나 컴포즈가 지금 뭐 엄청 장세가 엄청난 게 메가 커피가 2022년에 메가가 2,200개 매장 수가, 컴포즈가 1,800개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디야가 한 3,000개 정도 됐으니까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메가가 그 다음엔 2023년에 2,700개, 와. 그 다음엔 3,300개. 1년에 거의 600개, 500개에서 600개 정도 늘어나고요. 활적 성장이네요. 컴포즈도 비슷하게 1,800개였다가 2,350개, 2,600개로 거의 3,400개씩 쫙쫙쫙쫙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회사 모두 행복하죠. 이제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엔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매출액이 이제 4,950억에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1,070억. 거의 뭐 스타벅스 부럽지 않습니다. 네네. 성장률도 엄청나죠. 사실은 메가커피도 전년에 비해서 2024년에 35% 성장했고, 컴포즈는 매출 성장은 높지는 않지만 필리핀의 졸리비한테 4,700억에 팔았잖아요. 4,700원에 팔 때 제가 비교를 해봤죠. 영업이익 400원에 4,700원에 팔았어?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 베이스로 봤을 때 12배거든요. 그렇죠. 좀 많은 거잖아요. FMB에서. FMBM에 한 7배 치면 잘 쳐준 건데 네. 12배 쳐줬어. 그러면 이제 졸리비가 볼 때도 여기가 아직 끝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뒷단의 성장의 룸이 더 남았다고 판단하는 거 봐서는 저가 커피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이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제 두 눈을 의심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 영업이익률이 네. 컴포즈 커피가 네. 이 숫자가 이 빨간 글씨 하신 게 맞나요? 네, 맞아요. 44.5%. 그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식음료에서 44% 나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새로운 검은 반도체 아니에요? 이런 거? 그렇죠. 어떻게 가능하냐? 출점을 이렇게 1년에 수백 개씩 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출점한 해에 매출액이 제일 많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출점했을 때 간판도 달아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가맹비 창업비도 받아야 되고 첫 해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메가나 컴포즈처럼 1년에 막 4,500개씩 연다. 그럼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너무 놀랍네요. 진짜 놀라신 거예요. 진짜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되나요? 네. 메가커피는 영업이익률이 네. 율로 보면 컴포즈 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메가커피 임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메가커피는 지금 매출액이 5천억이고 컴포즈는 거의 900억 정도잖아요. 반올림하면. 근데 둘 사이에 매출액이 5배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매장 수가 5배 차이가 안 매장 수는 사실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가커피는 중간에 회계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아. 원래는 내가 그 점주한테 원두를 넘기는 거에 수수료만큼만 매출액을 잡다가 그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게 나오잖아요. 수수료만 잡으면 영업이익률이 40-50% 나와요. 네, 그때 영업이익률이 60몇 프로가 네, 나와서 너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제가 그때 막 언더스탠딩에서 방송했을 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었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으면 점주님들한테 영업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폭리를 추구하는 가맹점 본사라고 생각하니까 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매출이라고 하는 원두 판매 금액 총액을 100% 본인들이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요. 컴포즈는 이제 수수료만큼 이제 점주한테 이제 원두를 1,000원에 팔 때 내가 뭐 200원을 남긴다. 200원을 매출로 잡는 형태로 해서 원가율 자체를 이제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둘 다 많이 번다. 네, 정말 많이 보네요. 와. 네. 제가 또 요거 하나 짚어줘도 재밌지 않아요? 네네. 두 개의 차이? 두 브랜드의 차이? 두 분은 네, 너무 이런- 궁금합니다. 시장이랑 업계에서는 이제 네. 메가가 좀 더 지금 폼이 좋고 네네. 컴포즈 약간 위기다. 약간 요런 지금 이제 뉘앙스가 좀 있어요. 졸리비 그래요? 오열. 네, 졸리비 오열하고 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컴포즈는 고급화 전략으로 갔고 네. 일단 모델이 뷰입니다. 뷰. 그렇죠. 네. 손흥민 오열? 손흥민이 저는 손흥민 선수 발표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메가커피는 네. 훨씬 마케팅 전략이 저가 커피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다양한 먹거리들을 맛있게 만든다라는 다음료 전략으로 갔고 메뉴가 컴포즈보다 메가커피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팥빙수 만드냐고 알바생 울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요즘 너무 그 힘들어가지고. 팥빙수 네.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발한 음료를 정말로 많이 만들어내고 요거 전략으로 가는 반면 컴포즈는 우린 정통 커피에 노하우가 있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피로
올리려고 막 위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소비자 눈이 너무 아니, 높아서. 맞아요. 그게 EDI 길이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커피에서 남는 거 없어. 사실 2,000원 받아서 남는 거 없는 건 맞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3,000~4,000원짜리 다른 음료들을 소비자를 땡겨오겠어라고 네. 하면서 피커피 음료의 이제 비중이 메가커피에서 되게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도 좋고 그것들이 이제 가맹점주들한테도 이제 좋은 반응이 있어서 사실 알바생은 고생하는데 그러네. 이제 전체적인 폼은 메가커피가 좀 더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메가는 약간 다이소로 가겠다. 네. 온 김에 이것저것 다 집어 가십시오. 그렇죠. 라고 하는 거고 컴포즈는 약간 이디야도 막 커피 연구소도 만들고 맞아요. 다양하게 약간 퀄리티로 방향을 가다가 네. 지금은 약간 이제 하향세거든요. 네.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브랜딩을 잘하는 힙한 사람들은 무조건 메가커피보다 컴포즈 커피의 브랜딩이 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대중의 반응은 전혀 다를 수도 맞아요. 있는 거예요. 컴포즈가 만약 메가커피와 비슷한 전략을 취했다면 그러면 치킨 게임으로 가니까 또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런 거였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막 이제 막 1,500원, 2,000원에 파니까 알바생도 힘들고 가맹점주도 힘들고 너무 막 신나게 팔긴 파는데 남는 게 없고 내 몸은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약간 고급화를 해야 우리 가맹점주님만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브랜드들 초기에 커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의 비중이 거의 80%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딴 거는 많이 안 나가. 우리는 커피에서 승부를 봐야 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커피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장 추세를 읽지는 못했다. 맞아. 예. 그럼 재무제표로는 확실히 괜찮은데 저가 네. 커피가 네. 여전히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 입장에서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전바점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너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메가 옆에 컴포즈 옆에 백다방 있잖아요. 거의 부동산처럼 붙어 있어요 이제는. 지속 가능 측면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 메뉴 개발을 더 해서 커피뿐만 아니라 빵도 팔고 다양한 매장으로 좀 변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커피를 중심으로 한 다이소 형태의 확장성이 이루어진다면은 조금 더 이제 좀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메리카노만 팔아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점포 드실 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절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인수하는 게 저가 커피숍에서 진짜 이제 하지 많이 말아야 성행해요. 네, 매출액이 총 매출이 크니까. 예. 네. 보통 뭐를 생각을 못 하시냐면은 각 한 브랜드는 이수거리가 있는데 저가 커피끼리의 이수거리는 없어요. 편의점 그쵸. 같이 이게 특별하게 법으로 보호되는 게 네, 아니어서 그쵸. 그래서 내 옆에 바로 메가 옆에 컴포즈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존 점포들, 그러니까 각 브랜드들이 다른 자신의 이제 경쟁 브랜드의 매출 자료를 다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메가 혼자서 꿀 빨고 있네. 그러면 바로 옆에 컴포즈를 추천하기에 바로 들어오죠. 그러면 바로 매출 반으로 떨어져요. 아이고. 네. 반드시 경쟁은 들어온다. 반드시 들어온다. 이거 지금 매출이 지속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가 커피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덜 나가고 계신 네. 분들을 좀 얘기해 보자면 네. 파리바게트가 떠오르는데요. 예. 파리바게트는 좀 왜 어렵다고 보실까요? 대표님 위기. 네. 예, 지금 저희가 파리바게트 컨설팅 하고 있어가지고 야 넘어갈까요? 아니요, 말씀은 드려야죠. 네. 네, 파리바게트가 이제 어려움에 처한 가장 큰 이제 위기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승폭에서는 지금 대중들의 저항이 되게 높고요. 이미 빵값이 다 왔다. 이미 높다. 사람들이 빵값이 너무 높다라고 네.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인건비도 네. 올라가고 재료비도 올라가고 올라갔죠.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예전에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하셔서 낼 수 있는 빵들도 되게 많이 내셨는데 예. 점점 이제 점주분들이 그거를 아예 안 하시려고 해요. 힘드니까. 심지어 그거예요. 하드 계열 빵, 바게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절단기로 써는 것도 안 하려고 이제 하셔서 그래서 점주님들이. 아예 본사에서 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빵을 거의 완성된 상태로 다 만들어서 이제 보내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생지는 생지대로 또 보내야 되는데 생지 유통이 생각보다 또 냉동 생지가 아니라 지금 거기서처럼 냉장 생지의 경우는 진짜로 보관이랑 유통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유통비에서 다 까먹는 거예요. 아 냉장으로 해야 되니까 이 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네, 되잖아요. 살아있는 효모가 있는 상태로 네, 이걸 가져오려고 그러니까요. 하면 아. 적시에 딱 딜리버리를 해줘야 네, 되고. 제일 그래서 편한 거는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일주일 이상 될 수 있게 처리가 돼 있는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완제품 상태로 와서 납품해주면 그거를 만약에 빠바에서 팔 수 있으면 그럼 그게 제일 좋거든요. 네. 안 팔려요. 아 고객이 귀신같이 한국 한다?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거 오늘 구운 빵, 오늘 아침에 구웠는지 아니면 이거 구워서 가져온 빵인지. 이제 그걸- 빵도 상향 평준화 됐거든. 그렇죠. 네. 한국 빵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거의 90%가 일본 가셔서 그래요. 네. 또 가까운 나라에 또 빵의 장인들이 또 있어. 네. 세계 지금 원탑, 투탑입니다. 네. 아, 되게 파리바게트 곤란하다. 입장에서 쉽지는 않겠네요.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파리크라상의 본사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이 회사가 이제 2021년에 이제 1조 8천억에 영업이익 330억 벌던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자 2024년자의 매출액을 보면 2024년에 1조 9,300억에 영업이익 222억, 223억 정도 벌고 있는 거 보니까 매출액은 아주 조금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역성장하고 있고 이래저래 이제 영업이익 내지는 매출액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행간에는 그러면 SPC는 뭐 계열사가 많으니까 뭐 어느 쪽으로 몰아줘서 뭐 이익 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긴 한데 그건 뭐 제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본사와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거나 아니면 이제 창업주 내진 주주들과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들은 무조건 재무제표에 다 거래 관계를 공시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거래 관계를 공시하는 회사들을 모두 폭리를 얻고 있는 회사는 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물론 SPC가 막 도덕적으로 어떤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저래 이제 지적받는 것도 맞긴 한데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팩트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아마도 네. 회계사님이나 저나 얘기하면 또 SPC도 돈 받았다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근데 그냥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네. 파리바게트도 어려운데 아니 베스킨라빈스도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스킨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이스크림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재훈님은 어떻게 보세요? 베스킨이요? 네. 베스킨은 요즘에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BR 코리아 이제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BR 코리아라는 회사인데 BR 코리아가 저도 원래는 BR 코리아가 SPC 계열 내 어떤 효자 항상 자기 자리를 독약청청하게 영업이익을 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24년에 영업 적자를 98억을 봤고요. 적자가 나버렸군요. 23년에는 290억의 적자를 봤어요. 참고로 이 회사가 2021년만 해도 매출액 7,500억에 영업이익 792억을 내던 회사였어요. 우와. 나름 한 10%대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던 회사가 2년 동안 지금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매출 원가율이 올라가서 그런 건데 원래 한 46% 정도의 원가율을 내고 있던 회사가 지금 2022년에 49.8, 23년에 52%.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6% 차이지만 사실 시급류 시장에서 6%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럼 원가가 올라갔으면 그걸 가격을 전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소비자들은 이제 약간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또 SPC에 대한 자본들이 워낙 많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안 그래도 막 혼나고 있는데 가격까지 올려버리면 이제 이중고가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아마 이제 베스킨라빈스나 BR 코리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봤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라라 스윗이 엄청나게 이제 지금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베스킨라빈스가 발빠르게 음. 베스킨라빈스 제로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의 영향도 좀 클 것 같아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거트 요화정 아이스크림. 트렌드요? 요화정.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베스킨라빈스가 대체제니까. 그동안 어떤 아이스크림 트렌드를 선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대응이 조금 늦어진 것 같다. 네. 요화정이 완전 카운터네요. 네. 사실 역성장한 적이 거의 없는 BR 코리아인데 야. 역성장하고 있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 프랜차이즈들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디라오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하이디라오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이디라고 하나를 볼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이제 외식의 트렌드에서 봤었을 때 저는 항상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현지의 어떤 이제 외국의 이제 유명 음식이 그 나라 본국 그대로의 맛이 있고 한국으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를 한 이제 음식이 있는데 네. 근데 처음에는 이 음식이 그대로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낯서니까 이거를 현지화 해가지고 한국에 맞게끔 이렇게 아무래도 회장님도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20년 전쯤에
그 당시에 베트남 음식점들은 네. 포베이 뭐 이런 데들 네. 보면은 쌀국수랑 월남쌈 딱 두 개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베트남 음식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이제 반미라던가 반미. 반새우라던가 아니면은 분짜도 이제 팔고. 분짜라던가 이런 이제 진짜 베트남 현지 음식들. 네. 그리고 쌀국수도 훨씬 더 향이 예전보다 강하고 아. 예전에는 그거였어요. 그 쌀국수에 보면은 모험가의 맛이라 그래서 기본맛 모험가의 맛. 그래서 이거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먹는 맛이래. 뭐가 달라냐면 고수가 고수 들어간 거야. 들어가면 모험가구나. 고수.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고수 다 좋아하시는 분들 먹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입맛도 많이 변한 거죠.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게 이전되는데 사실 중국이 엄청난 요리 대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대륙의 음식이 하나둘씩 소개되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마라탕을 필두로. 마라탕을 별도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되게 여러 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우육탕 같은 경우도 네. 아직은 잘 못 먹는다고 생각해요. 네, 아우 맞아. 냄새 너무 심하다라고. 그런데 그것들이 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는 한국 사람들이 또 우육탕을 또 맛있게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점점- 살짝 갈비탕면 같거든요. 그렇죠. 네,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예, 진짜 우육탕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이디라오가 놀랍게도 모든 지점이 직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몰랐는데 네. 그 직영이라서 잘 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점점 생각이 되는데 프랜차이즈가 가진 이점은 이제 본사 입장에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퀄리티 컨트롤이 되게 안 된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떡볶이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떡볶이 체인점 같은 경우도 전바점이 너무 심하다. 네네. 이게 원래는 정량만큼 이제 소스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조금 10% 덜 넣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사소한 차이긴 한데 맛은 되게 크게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은 좀 지속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 왜냐면 수백 개 수천 개 매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직영은 직원인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직영이 투자금은 크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직영이 너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이디라오는 제가 나름 유튜브에서 마라탕 콘텐츠를 하면 다들 소스를 사거든요. 근데 제가 향신료부터 고추부터 다 만들어 본 단 2명의 크리에이터 중 한 명으로서 네, 마라 소스를 직접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네. 소스는 뷔페식이고 육수는 부어만 주고 알아서 끓여 먹는 거잖아요. 익힌 정도도 알아서 자기가 익혀 먹는 거고요. 소비자한테 되게 조리의 많은 부분을 넘긴 형태예요. 그래서 사람 손이 많이 안 가니까. 상당히 좋은 프랜차이즈 형태인 것 같아요. 네. 네, 커스터마이즈가 강해서 맛없으면은 네 책임. 네, 그렇죠. 네, 네. 너가 많이 익혔잖아. 너가 너무 졸였잖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면 사실 프랜차이즈 하기 좋기도 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되게 돈이 되고 어차피 리스크도 되게 적은데 우리가 많이 벌지 뭐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하이디라오도 재무제표가 공개가 돼 있나요? 네. 하이디라오도 이제 하이디라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엄청 궁금하긴 합니다. 영업이익이요. 네, 2024년 기준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액 780억에 영업이익 100억. 대략 뭐 한 2, 3%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막 높은 건 아니지만 매출 성장률이 되게 좋은 게 최근 4년 동안 매출액이 198억, 412억, 583억, 780억. 이게 지금 매장 8곳이거든요. 매장 하나당 100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만큼 회전율이 되게 좋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프랜차이즈 안 주죠. 다 직영으로 하죠. 그치. 네. 매장 하나당 100억인데. 이렇게 SPC부터 하이디라오 같은 수입 프랜차이즈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여다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읽히세요? 일단 이제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너무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하다. 솔직히 말하면 빵집 너무 많아요. 저희 동네만 지금 남양주 사는데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한 3개 있고 뜨레주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빵집이 많거든요. 이 적은 인구수에 우리가 빵이 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빵집 굉장히 카페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리 그걸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한들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이 어려운 이유, 가맹점주분들이 어려운 이유 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디라오가 잘 되는 이유는 명확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맹점으로 100개, 200점 뿌리는 게 아니라 뭐 5개, 10개 이렇게 소규모로 하나씩 오픈하다 보니까 이 식음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과 차별되는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고 그 무기를 너무 빠르게 희석시키지 않은 채 고유한 어떤 희소성을 가지고 가는 게 이 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은 어떠실까요?
하이리라우 같이 앞으로 10개 미만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로 성공과 엑싯을 노리는 사업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잘 나간 독에서 매장 이제 몇십 개 만들었더니 오히려 몇 개일 때보다 안 좋더라라는 거를 시장에서 노티드가 너무 잘 네.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지금 사실 뭐 고기 브랜드 같은 경우도 박배정님 보면 그거거든요. 한 개가 히트 쳤다고 해서 산청이 히트 쳤으니까 산청을 이제 전국에 10개, 20개 만들어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셔서 닮아서 맞아요. 아. 네, 그래서 딱 그렇게 해서 희소성 있게끔 이제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 찾아오면 다른 브랜딩으로 넘어가는 전략인데 그런 방식이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러네요. 고객이 흔하다고 느끼는 순간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니까. 그렇죠. 미래는 스몰 프랜차이즈가 뜬다. 그렇죠. 스몰, 근데 좀 스몰 직영점이란 스몰 브랜드가 뜬다. 네, 앞으로. 좀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좀 민감한 이야기들이 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좀 심호흡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는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디를 갖고 있는 명륜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